31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후원금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황운하 당선인의 조건부 의원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인데 비위 사건 대상자의 의원 면직을 제한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로후 장비 교체를 위한 기습 육로 수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쏟아져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와 삼남 홍걸 씨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저가 홍걸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에 홍업 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검찰을 언급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조사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 이후 열흘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하루를 남긴 시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과 피해 할머니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회견의 전체적인 흐름은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였습니다. 40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은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 해명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의혹은 거의 비껴갔고 이제 윤 당선인은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오늘은 장윤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벽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안성쉼터 매매 의혹과 후원금 유용 의혹, 그리고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일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며 전부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이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9건의 모금에서 2억 8천만 원을 모았고 사용 후 남은 돈 5천여만 원은 정대협으로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만 이 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서 의혹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인 계좌로 모금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술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액수로 밝힌 금액은 2억 8천만 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등 사업 목적에 맞게 2억 3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정대협 사업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 목적과 다르게 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 및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2012년 경매로 산 아파트 구매 자금과 개인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정대협 계좌와 본인 계좌가 얼마나 뒤섞였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를 구입한 해인 2012년에 개인 계좌로 모금을 시작했다고 스스로 밝혀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집주인이 더 비싸게 부른 집을 오히려 싸게 깎아서 샀고 거래에 관여한 이규민 당선인에게 어떤 명목의 돈도 건너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 역시 저희 취재 결과 그리고 그동안 나온 관련자들의 증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안성 쉼터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깎아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매도 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금품을 지급한 일 들인 돈의 또한 절반 전혀 가까이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팔았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쉼터를 중개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민 당선인에게도 중개 수수료 등 금품을 지급한 일이 없다며 대가성 거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안성 쉼터 준공 당시 토지 가격과 공사 비용 등을 합쳐 5억 4,400만 원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을 깎았다는 해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청난 거야. 2배 값이죠.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도 한 4억 되면은 얼추 맞았을. 윤 당선인은 안성 쉼터 조성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철제 난간이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윤 당선인은 모금된 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3차례 모금액은 전액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금을 전부 피해자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정의연 운동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차례 모금액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평소 수요 집회 등을 통한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정대협이 그동안 전체 피해 할머니 지원을 위해 모금을 3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돈은 목적에 맞게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영수증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 당선인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활동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비난은 정대협과 정의연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라며 폭넓게 헤아려 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집회 등 평소 활동에서 모금했던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평소 모금한 돈이 할머니들에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돈을 그다는 걸 받아가 나왔습니다. 늦게 했는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할머니와 공감하지 못한 점을 되돌아본다고 했지만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낸 만큼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엔 일본 언론 등 외신까지 수백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윤 당선인은 몹시 긴장한 표정으로 회견을 진행했고 회견 내내 비 오듯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최원희 기자가 기자회견장 분위기 전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취재진이 많은 1층 정문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가슴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와 제주 4.3 사건을 기념하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23분 회견 내내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6번이나 나온 30년. 정대협, 정의연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30년의 수요 시의 버팀목으로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30년을 돌아보는 게 힘들었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견장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국회 소통관 바닥엔 이례적으로 노란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 포토라인이 등장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당내에서 사퇴 권유는 없었다고 했고 사퇴 요구가 7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송갑석 대변인은 땀을 많이 흘려 계속 질문을 받기 힘들다며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은 각종 의혹들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께는 사과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을 배신자라고 느낄 만큼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사죄드린다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정작 회견을 보지도 않았고 사과받을 것도 없다며 윤 당선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동참 요구에도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 할머니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라고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과 시도가 변명에 불과했던 것을 깨달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를 뜨면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 용서를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할머니께 용서는 계속 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과를 내가 저한테 무슨 사과를 받는데 아이고 난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윤 당선인의 회견을 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를 써가지고 줄줄줄 이러는데 한마디도 뭐 알아듣고 한마디도 뭐 알아듣겠어. 그 기자회견 아예 안 보셨어요? 안 봤어. 11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와 고개를 숙인 윤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당선인이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결두고 야당에서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기고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논란의 양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평가 없이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고 청와대는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고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만이 묻어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통합당 진상규명 TF는 정부 보조금 공시누락과 아버지를 쉼터관리인으로 채용한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증거 자료를 첨부해 다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과 윤 당선자 뒤에 숨어서 귀를 막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놓고 당으로서의 의혹 해소 노력에는 손 놓고 있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견에 앞서 윤 당선인 사퇴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가요.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안산쉼터 공사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건지 조정린 기자에게 이어서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도 오늘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봤는데 아직도 가슴이 좀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윤 당선인은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례로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정대협 일감을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포함해 4개 업체를 접촉했는데 남편 신문사 견적이 가장 저렴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자료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 개인 계좌로 9번 모금을 한 부분에 대해선 사적 유용이 없었다고만 했지 이 또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명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건 없었고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의 나열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장조차도 기존의 주장과 좀 달라진 것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부분에서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012년 경매로 취득한 수원 아파트 자금에 대해서 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아파트를 판 시점보다 산 시점이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을 더해서 산 것이라고 한 차례 말을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명을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예금의 남편의 돈 그리고 가족에게서 빌린 돈으로 해결했다며 이 출처를 더 추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이 급여를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부부가 5년간 낸 소득세는 64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김경률 회계사는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통장에 든 3억 원과 5차례 현금으로 집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 형성 과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뭐 핵심적인 의혹은 돈 문제인데 이건 전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갈 테고 또 본인도 검찰 수사에 아주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는 국회의원 신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 일정도 고려를 해야 하고 특히 여당 의원을 소환하는 데 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무엇보다 현재 여권과 윤석열 검찰의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검찰로서도 부담일 겁니다. 윤 당선인은 아직 소환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당선인에 대한 이 조사 방법과 시기를 아주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혹은 안성쉼터를 마련하는 데 총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지난달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또 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압수물을 분석하고 이 회계 담당자를 조사하는 단계여서 이 배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윤 당선인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회 개원하면 이제 곧바로 이게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법조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4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임기 개시일인 내일부터가 아니라 21대 첫 회기가 시작된 뒤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윤 당선인은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 회기가 시작되면 소환 조사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6월 5일 첫 임시회의가 열린다고 보면 소환 조사가 가능한 시한은 6월 4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소환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당선인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주 특이한 국회의원이 한 명 탄생합니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서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입니다. 아시다시피 황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었죠. 이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경찰과 국회의원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경찰청이 고민 끝에 답을 냈습니다.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황운하 당선인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습니다. 공직과 관련된 비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경우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 때문입니다. 국회 입성을 앞둔 황 당선인으로선 경찰관 등 다른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이 또 하나의 난관이었는데 오늘 경찰청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사표를 수리하되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징계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내린 겁니다. 황 당선인 입장에선 겸직 논란을 벗고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62년생인 황 당선인의 정년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한 채 경찰 징계는 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오늘 새벽 성주 사드 기지에 발전기와 요격 미사일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전력 강화 차원이 아닌 노후 장비를 교체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경찰 수천 명이 도로에 나온 주민을 막아섰습니다.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대형 트럭을 향해 물병이 날아듭니다. 요격 미사일과 발전기, 크레인 등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장비 수송 작전은 오늘 오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 접촉을 줄이고자 야간에 추진하였으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농성 도중 경찰과 충돌해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수송 작전은 노후된 장비와 요격 미사일을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발사대 반입은 없었고 미국이 추진 중인 사드 성능 개량 사업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사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년 전 결정된 절차를 시작조차 못한 건 지지 세력의 반대와 중국의 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미 법무부가 해외 비밀 지점을 세워놓고 3조 원이 넘는 돈 세탁을 해온 북한인과 중국인 3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소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미 법무부는 세탁한 자금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입니다. 기소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의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 조선무역은행 은행장 고철만과 김성의, 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러시아, 중국 등지에 유령 회사를 세운 뒤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1천억 원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기소한 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환 담당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어서 해외에 지점을 못 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과 선양 등에서 몰래 운영해온 걸로 FBI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자금의 일부가 중국 화웨이로부터 3G 통신 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사용된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중국이나 북한에 머물고 있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소 사실을 공개한 건 마음만 먹으면 자금 이동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경기 부천 쿠팡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진단했는데요. 2차 대규모 유행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102명입니다. 물류센터 근무자가 72명,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가 30명인데 어제보다 접촉자는 11명, 근무자는 9명 늘어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 발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고양에선 60대 남성이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 확진을 받은 후 80대 어머니까지 감염됐고 수원에선 직원과 10분 대화를 나눈 50대 여성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쿠팡 근로자의 상당수가 2개에서 3개의 일을 하는 임시 일용직이라는 점도 방역의 어려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께서는 여러 군데의 그런 업무들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 범위나 노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버스에도 이제 좁다 보니까 다 거의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붙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방역 당국은 소독 이후에도 공용 안전모와 키보드, 마우스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교육당국과 부모의 불안 속에 등교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천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830곳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다음 주 3차 등교 계약 역시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부모님 손을 잡은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 뒤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검체 검사를 받습니다. 지금 학교 알림이랑 문자 통해서 연락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바로 와서 지금 검사를 맡은. 오늘 이 학교에서 교사 23살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 접촉은 없었지만 동료 교사 10여 명과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검사를 받은 모든 학생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학년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이분이 확진자 1명 나오고 다행히도 학생은 아직 없으니 확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인천 연수구에 사는 초등학생 형제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살 B군과 8살 동생은 지난 15일 학습지 교사에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학습지 교사는 미추홀구 코인 노래방을 다녀온 뒤 확진된 아들과 접촉했고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군 형제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해제되는 거니까 28일 날 이제 검사를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천 지역 초중고 113곳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마스크 석장 구매가 가능해지는 건데 단 등교 수업을 시작한 18세 이하 학생은 일주일에 5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온 상승에 걸맞게 덴탈 마스크 등 여름용 마스크의 유통이 원활해지냐는 거겠죠. 관련 소식 송민성 기자입니다. 몇 주 전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긴 행렬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줄 안 서잖아요. 굳이 요일 체크해가면서 약국에 들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당국은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되어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오부제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요일에 살 수 있지만 수량은 일주일에 3장 그대로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더 많이 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8세 이하 학생들은 일주일에 이렇게 3개 사던 것을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또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을 2배 이상 늘리고 두께가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에 렘데시비어의 해외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로 인한 폐렴에 효과를 보여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제약사와 물량 확보 등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와 삼남 홍걸 씨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동교동 사저가 홍걸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에 홍업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무슨 사정인지 이재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하나로 손꼽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이복 형제 간의 소송은 김홍걸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이 집의 명의를 고 이희호 여사에서 자신으로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목록에도 동교동 사저 32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도 은행에서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은행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지에 어긋난다며 사저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여사의 유언장엔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을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됐다는 게 김 이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김 당선인이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동교동계 원로는 사저와 노벨 평화상 상금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잡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TV조선은 김 당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출연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스 101 제작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민이 직접 만드는 걸그룹. 지금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해주세요. 시청자 투표로 멤버를 정하는 국민 프로듀싱을 내세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누리꾼들의 투표 조작 의혹 제기에 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제작진들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심 법원은 오늘 담당 PD와 총괄 PD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메인 PD 안모 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699만 원, 총괄 PD 김모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대중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 PD와 김 PD 모두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투표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22일 전직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광수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섬이나 산간 지역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엔 우편 배달을 담당하는 별정 우체국이란 게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별정 우체국 인력을 줄여서 별정 우체국과 지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시골 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경남 산청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에 나섭니다. 곳곳이 비포장 도로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기도 합니다.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배송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하루 평균 60km를 달려 약 800여 가구에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도서와 산간 지역처럼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은 별정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두고 관리하기 힘들어 1961년부터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인력 총 3,586명 중 253명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별정우체국 728곳 가운데 60%, 약 400곳이 2명만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근무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준 곳을 가보니 접수에서 분류, 배송, 금융까지 휴식과 휴무도 쉽지 않습니다. 인원 1명 줄이니까 2배,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2배, 3배 정도. 현장에선 업무 강도를 감당하기 힘들어 문 닫는 곳이 속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수지만을 논리만을 내세워서 이인국화 만들어서 이제 자연 감소시키는 쪽으로. 현지 주민들은 우체국이 없어질까 불안하고 자꾸 그렇게 인력을 줄이고 또 뭐 인건비를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주민들은 사실상 피해 아닌 그런 피해를 또 보는 거예요. 그동안 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망 우편 업무를 대신해온 만큼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찾는.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제품의 희소성을 이용해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걸 리셀이라고 하죠. 2030층에서 인기를 끄는 한정판 제품이 주로 그 대상인데 구매 성공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구매만 한다면 10배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러자 대기업까지 리셀 거래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발매한 운동화입니다. 스포츠와 식품기업이 협업해 한정 수량만 만들었습니다. 출시 가격은 12만 9천 원. 그런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200여만 원에 판매됩니다. 지난 2월 유명 래퍼가 디자인한 운동화도 출시가의 10배 이상으로 값이 뛰었습니다. 희소성 있는 인기 운동화는 사기만 해도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제품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내는 리셀. 백화점 개점 시간에 맞춰 오픈런을 했던 한 명품백은 리셀의 원조로 불립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 한정판이라는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일단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제품이잖아요. 올해 세계 리셀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7% 정도 커진 약 48조 원. 경매회사와 대기업들도 앞다퉈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등 리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례가 있고요. 한국에도 충분히 그런 잠재적인 시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만 전문가들은 돈벌이 목적의 리셀은 투기 성격이 짙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검찰의 권력 유착 의혹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총선 이후 여권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장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에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당시 수사팀은 강압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법무부 지시가 내려오면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권은 추 장관의 공수처 1호 수사 발언은 윤석열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방해하고 협박을 가하는 짓을 시정시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장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한 정치적 뒤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민주당을 가서 이 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김보건 기자가 그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제 민주당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며 아직 한국식 모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 말씀으로 나가는 게 빠른 게 아니냐 걱정했다며 자신은 이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처음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유지를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강연을 듣던 기동민 의원 등 일부 당선인은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하는 참모의 강연 내용으로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김 실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김 실장이 차질 없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 여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홍콩의 미래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 혜택을 거둘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벌써 환전소가 붐비고 미국 기업들은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의 진주, 홍콩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배 위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고 밤하늘은 화려한 불꽃으로 물듭니다. 빅토리아 항구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맞이 불꽃 축제는 홍콩 번영의 상징이었죠. 홍콩의 발전은 기구한 역사에서 비롯됐습니다. 19세기 아편 전쟁을 계기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발전을 거듭한 거죠. Hong Kong's container port is the largest in the world. 중국 공산화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자유진영에 남아 중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홍콩의 자유분방함은 1980~90년대 영화 산업을 꽃피웠고 홍콩 느와르가 영화계를 풍미하기도 했죠. 하지만 1997년 홍콩에서 영국 국기가 내려오고 중국 오송홍기가 올라갔습니다. 중국과 영국이 약속했던 조차시안 99년이 끝나면서 주권이 넘어간 거죠.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고 싶던 중국 정부가 한국과 두 체제를 인정하면서 번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내 반중파는 중국 체제의 위협으로 다가왔죠. We must stand up and fight and to let Beijing know that we will never surrender. 중국은 홍콩 보안법과 범죄자 송환법 등 일국 양제를 약화시키려는 입법 시도를 거듭해왔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격렬히 맞서왔죠. 이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주의를 박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And we are not happy with China. We are not happy with what's happened.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But Beijing is confident that it can thwart this American plot. 일국 양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홍콩 주민들의 대만 이주가 41%나 급증했습니다. 영국이 홍콩 주민 31만 명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돕겠다고 밝혀 홍콩 대탈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죠. 동양의 진주로 불리며 자유와 번영을 누렸던 홍콩.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기적적으로 생還했던 석혜균 선장이 오늘 8년간의 해군 교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덴만의 영웅으로 기억될 석혜균 선장을 차정승 기자가 만났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 정막을 깨고 총성이 이어집니다. 오케이. 저격수 2회 사격하지 말까? 3호 주얼리오 선장으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그날의 기억은 9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기는 없지만은도 선박 아니니까 지형점으로 내가 잘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걔네들하고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총을 맞았습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이국종 교수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석혜균 선장은 해군의 안보교육 교관으로 활동하며 8년 동안 후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해군 부사관 복무 경험에 50년 바다 사나이의 경험을 살려 결국 하면 된다는 신념을 전했습니다. 부대 트랙이 400m 트랙인데 뛰어봤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된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3호 주얼리어의 운항 속도를 늦추는 등 기지를 발휘하며 살아있는 영웅으로 남은 석혜균 선장. 후배 해군들은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최영함에서 선배의 떠나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장님의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에 안전하게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전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안내문이 만지지 마세요죠. 이와 반대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작품을 직접 타보는 게 가능한 참여형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전구에 숨을 불어넣으니 투명한 조명들이 차례로 빛을 발하며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샹들리에를 입으로 불어서 끄던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어두운 방, 천장과 바닥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에 손을 대며 자동 연주 장치가 설치된 피아노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세계적인 작가 13팀이 설치 작품,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소리를 청각뿐 아니라 시각, 촉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각 방마다 소리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청계천 세운교 광장 한가운데선 관람객들이 작품에 직접 올라타 볼 수 있습니다. 길이 5.7m의 거대 시소에 앉아 페달을 열심히 굴리며 을지로 일대가 한눈에 조망되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 일대의 도심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문화와 가능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 조형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고요. 보고 듣고 만지며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사이 어느새 관람객들도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올해 42살 K리그 최고령 선수 전북 이동국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이동국의 축구 인생을 조명할 정도인데 박상준 기자가 이 선수에게 그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이동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축구 선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스포츠가 중단된 상황에서 열린 K리그 개막전의 짜릿한 결승골. K리그 1라운드 6경기를 세계 1,900만 명이 관람했는데 지금 모두가 이동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이례적으로 이동국의 프로 23년 인생을 조명했습니다. 그가 밝힌 장수 비결. 나이가 필요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젊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렇게 많이 늙었었나. 자만의 결과였다고 자책 중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 탈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실패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금 이동국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런 이동국에게 훈장이 있다면 단연 225골의 K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입니다. K리그에서 당무가 깨지지 못하는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기는 하고요. 코로나19로 팬들의 소중함을 더욱 느낀다는 이동국. 팬들과 함께할 사상 첫 K리그 4연패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때는 많은 팬들이 오셔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빨리 기대를 하면서 TV조선 박상민입니다. 영국왕 조지 5세는 자정 5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왕에게 주치의가 주사를 놔서 죽음을 앞당겼죠. 권위 있는 조간신문 더 타임스의 마감 시간, 자정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더 타임스를 건너뛰고
흥미 위주의 신문들이 먼저 부엄 기사를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보도를 원하는 이 일화의 반대편에는 금요일에 뉴스 덤핑이 있습니다. 국민의 반감과 비판이 쏟아질 뉴스는 금요일 오후에 버리듯 털어낸다고 해서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고도 하죠. 주말부터는 뉴스 주목도가 뚝 떨어지기 마련이고 휴일 사이에 후속 보도도 뜸한 공백을 노리는 겁니다. 이 금요일에 잔꾀를 즐겨 쓰는 정치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강요 해임이나 무슬림 입국 금지 같이 눈길 따가운 뉴스를 툭 던져놓고는 사고치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골프장으로 떠나곤 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자맹 열 하루 만인 금요일 오후에 나타나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분 입장문 낭독과 15분 문답 내내 아니다로 일관했습니다. 곤란한 대목은 검찰 조사를 이유로 구체적인 해명을 피해갔습니다. 윤 당선인의 오늘 기자회견에 고개를 끄덕인 국민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의문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만 회견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회견 날짜가 전형적인 덤핑 금요일인데다가 국회 개원 바로 전날이니 말이죠. 윤 당선인이 그동안 침묵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얻기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 앞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해명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국회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금배지 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큰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환한 달빛에 부끄러워합니다. 달이 빈 방으로 넘어와 누추한 생애를 속속들이 비춥니다. 모든 진상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나는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 며칠 30년 위안부 운동을 되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어느 한 대목도 시인의 노래 같은 깊이 있는 성찰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뒷모습이 그저 애잔해 보였을 뿐입니다. 5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죠. 오늘 서울은 27.6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29도까지 올라 7월 하순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역시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내일 다른 지역은 청주가 29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덥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는데요. 바이러스 예방은 물론이고요. 미세먼지와 자외선 차단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후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볕이 강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만큼은 날씨가 사뭇 다를 텐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중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